안녕하세요. 유철희 교수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문창범 교수님 강의 대신에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창범 교수님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향후 강의 진행에 좀 문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녹음을 진행하고 강의를 업로드 할 테니까 좀 어색하더라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이번 챕터는 6장 일과 에너지에 대한 파트고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재를 보면서 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와 함께 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본 교재 그리고 제가 수집한 인터넷 자료 등을 기초해서 만든 것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사항은 본 이미지 같은 것들이 제가 촬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저작권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을 학습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업로드하는 것을 삼가해 주었으면 합니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력과 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일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일은 힘 F에 의해서 물체가 S라고 되어 있는 변이만큼 이동을 했을 때 힘과 그 이동거리의 곱으로서 일을 정의합니다. 물리에서는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 수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으니까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이 W equal F dot S equal Fs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F는 벡터 물리량 힘, 여기 나와 있는 S는 변이 S인데 벡터 물리량입니다. 이 두 물리량 간에 도트를 써서 연산을 해주니까 벡터의 연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는 이너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스칼라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F.S를 해서 나오는 결과 W는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즉 크기만 있고 방향이 관계없는 그런 물리량이죠. 정의에 의해서 F.S는 F 곱하기 S 곱하기 F와 S가 이루고 있는 각 세타의 코사인을 취해서 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래 있는 이미지를 잠시 보면 물체가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고 속도 변화 이후에 변이 S만큼 이동을 한 상태에서 힘을 구하시오, 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가해진 힘과 변이 그리고 힘과 변이가 이루고 있는 각도는 0도이므로 코사인 0도를 취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가해주는 힘과 물체의 변이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바닥에 놓여있는 물체에 주는 힘의 방향이 수평한 방향이 아니라 위쪽으로 사선을 주어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힘은 비록 위쪽으로 주었지만 물체는 지면을 따라서 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변이의 방향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힘과 변이에 끼인 각도 세타가 0도가 아닌 경우가 생기게 되고 그런 경우 세타를 코사인으로 취해서 전체 일을 구해주면 됩니다. 밑에 보이는 이미지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지 두 사람이 지면을 따라서 차를 밀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대로 이러한 경우가 되는 거죠. 가해주는 힘과 이 지프 자동차가 이동한 변이를 통해서 이를 구해주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또 하나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를 구하는 공식과 공식에 매칭되는 단위를 정확히 구사하는 것입니다. 위에 W equal F.S라고 했으므로 이거에 해당하는 단위를 하나하나 각각 써보면 힘은 뉴턴, 변이는 미터입니다. 즉 뉴턴 곱하기 미터로 나타나는 것들은 이렇게 써도 맞는 단위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단위로 줄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MKS 단위계에서 1의 단위는 항상 줄을 기본으로 사용을 할 예정이니 유의해서 단위원상 단위의 개념을 잘 익히기를 바랍니다. 학습 문제를 통해서
중력과 일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500g의 물체가 지상 5m의 높이에서 땅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중력이 한 1이 얼마인지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힘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 5m의 높이에 500g의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는데 가속되면서 떨어질 것입니다. 5m의 변위를 갖고 이동을 했다고 하면 중력이 한 2를 구해주면 됩니다. 많이 고민하지 말고 수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수식은 W는 F.S equal Fs 코사인 세타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에 하나씩 그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중력의 크기, 변위가 얼마인지, 이루고 있는 각도가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가해지고 있는 지구와 물체 간의 만류인력인데, 지구상에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F는 mg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g의 물체라고 했으므로 mks 단위계를 써야 하니 0.5kg 곱하기 9.8m/s 제곱을 써주면 숫자는 4.9라고 계산이 되고 단위는 kg 곱하기 m/s 제곱을 합쳐서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후에 변위는 5m라고 주어져 있고 세타가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보면 중력이 가해지고 있는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고, 이때 이동하는 변위 또한 아래쪽 방향이니까 F와 S가 이루고 있는 각도는 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를 0을 취하고 값을 구해보면 1입니다. 이제 나머지는 계산만 하면 되겠죠. W는 Fs 코사인 세타이므로 F는 4.9N, S는 5m, 코사인 0도는 1이므로 넣고 계산을 한 이후에 계산기를 통해서 24.55라고 되어 있는 값의 크기를 산출을 하고 단위는 정확하게 1이므로 줄이라고 되어 있는 단위를 사용을 해서 문제의 답을 완성하면 됩니다. 델타 U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U에서 U는 포텐셜 에너지의 약자입니다. 델타는 디퍼런스라는 얘기이니까 보통 우리가 델타 U라고 하면 두 번째 포텐셜 에너지에서 첫 번째 포텐셜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위쪽이고 두 번째는 아래쪽이므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gh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mgh2 mgh1이라고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크기는 모두 나와 있습니다. 질량이 500g, 중력가속도 9.8m/s 제곱, H2는 바닥이니까 제로, H1은 위쪽이니까 5m로 산출이 돼서 계산을 해보면 0.5 곱하기 9.8은 공통임을 앞으로 빼내고 H2 0m에서 H1 5m를 빼준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델타 U는 계산을 결국 완성을 해보면 마이너스 24.5가 나오게 됩니다. 뒤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하겠지만 1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둘이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것을 유념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학습문제 6.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사한 문제입니다. 50g의 물체가 지상 10m의 높이로 올려진다고 합니다. 이때 중력이 한 2일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일단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력이 일을 하는데 물체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지요. 따라서 50g의 물체가 지상 10m의 높이로 올려지는 경우는 누군가 외부에서 일을 해준 경우입니다. 하지만 본 문제에서는 중력의 관점에서 일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높이가 10m인 월에 50g 물체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중력이 한 2를 구할 때도 고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수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W는 F.S equal Fs 코사인 세타로 구해줍니다. 하나씩 구하면 F는 50g이므로 kg 단위로 0.05kg, 지구상에서 항상 중력과 속도는 9.8m/s 제곱을 넣고 계산해주면 0.49N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S는 10m로 변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를 구해보면 되죠. 여기에서 중력이 한 1이니까 중력의 힘의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물체는 위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럼 이거 두 개 사이에 이루고 있는 각도는 180도가 됩니다. 따라서 코사인 180을 취하게 되면 그 크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제 계산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W는 fs 코사인 세타에 하나씩 대입을 해보면 0.49N 곱하기 10m 곱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때는 계산 값의 크기가 마이너스 4.9, 단위는 2를 구한 것이므로 주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1이 중력에 의한 1이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은 플러스의 개념도 마이너스의 개념도 모두 통하게 되는 것이죠. 델타 U를 한 번 더 구해보겠습니다. 델타 U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U2-U1입니다. MgH2-MgH1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겠죠. Mg는 공통이고 H2-H1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H2는 나중에 기준으로부터의 높이니까 10m가 될 것이고 H1은 기준이 되니까 0m라고 나타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0.05kg 곱하기 9.8m/s제곱 곱하기 10m/, 빼기 0m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는 계산이 4.9줄로 계산이 됩니다. 에너지도 1과 마찬가지로 같은 단위는 줄을 사용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4.9줄로 계산이 됐는데 앞에서 얘와 마찬가지로 중력이 한 1과 이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는 부호가 반대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중력이 플러스의 1을 해주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를 한다는 뜻이고 중력이 마이너스의 1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문제는 힘이 일정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500g의 물체가 지구상에 있으면 중력은 W=mg로 계산이 되므로 질량과 중력과 속도가 일정해서 힘이 늘 일정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그림과 같이 나타내는 케이스를 가만히 보면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항상 중요한 것은 X축과 Y축의 의미가 뭔지를 보는 것입니다. X축을 살펴보니 X라고 되어 있는 변이인 것을 알 수 있고 Y축을 살펴보니 fx라고 되어 있으니 X축으로 향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이에 따라서 힘이 핑크색과 같이 이렇게 변하고 있네요. 이것은 X값이 변하면서 F도 변하는, 즉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변이 A부터 변이 B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가해주고 있는 힘의 크기는 여기에 좌측으로 Y축에 매칭되는 이 값들과 같은 힘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변하면서 변이를 유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은 어떻게 구하느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여기에 있는 면적을 구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처음에 운전을 해보면 초기 속도가 제로인 가운데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속도가 변하게 되면 힘이 계속 변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변이도 계속 변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출발했다가 정지하는 데까지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변이가 유발되고 일을 하는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식을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WA에서 B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점 A부터 B까지 이동할 때의 일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아까 보여주었던 것처럼 면적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1차 함수인지 2차 함수인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수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인테그랄 적분기호를 써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를 해주면 됩니다. fx의 x
dx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힘과 변이를 곱한 것의 면적을 구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풀이를 해보게 되면 W는 근사하는데 무엇에 근사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곱하기 x 곱하기 델타 x라고 나타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를 가만히 보게 되면 동일한 그래프입니다만 x축으로 주어져 있고 y축으로 주어져 있는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함수가 일정한 패턴이 없이 주어져 있다고 해주면 이때 면적 전체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는 개념은 우리가 예전에 적분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밑에 있는 델타 x를 무수히 많이 나누어서 하나하나의 사각형을 모두 구한 다음에 모두 더해주면 면적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델타 x를 작으면 작게 할수록 그 면적을 더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적당히 자르면 위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델타 x에서 극한을 취하고 델타 x를 제로로 보내게 되면 아주 정밀하게 2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이나 적분을 통해서 2를 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공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되면 결국 인테그랄 부호라고 되어 있는 것은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갈 때 시그마를 써서 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낸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모두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해줄 수가 없고 인테그랄 기호를 써서 fxx dx x에 관한 힘과 그거의 변이를 둘이 곱해서 무한대로 쪼개고 더함 2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 수식은 아주 유용한 수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힘이 일정하던 일정하지 않던 2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수식이 됩니다. 즉 변이의 힘을 곱해서 이 둘 사이에 가지는 면적을 1로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학습문제 6.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학습문제 6.4번은 힘과 변이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가운데 x는 0에서 8까지 움직이는 동안에 2를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함수의 꼴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y equal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라고 하면 우리는 적분 공식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면적을 정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그래프의 꼴에서 함수가 정확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2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근사값을 구해서라도 2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즉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서 우리가 면적을 구하려고 해주면 잘 알고 있는 공식인 삼각형 또는 사각형을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래프 내에서 삼각형을 2개, 사각형을 2개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근사값으로 2를 구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즉 A1, 2, 3, 4를 모두 더하게 되면 2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A1부터 A4까지 더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각각의 면적은 예를 들면 A1 같은 경우에는 밑변이 2이고 높이는 175 정도 그리고 2분의 1 정도를 구해서 높이는 180입니다. 180까지 해서 2분의 1 정도를 취해서 A1의 면적을 구하면 180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각형 2개, 삼각형 하나를 더 해서 2를 구하게 되면 그거의 크기는 1200줄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만 주어진 조건에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문제인데 그래프에서 x는 0부터 8까지 라고 되어 있고 함수가 fx equal 120x-15x 제곱이라고 주어져 있는 경우에 2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2를 구하는 공식,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즉 인테그랄 0부터 8까지 120x-15x 제곱
dx로 구해줄 수 있는 것이죠. 적분은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많이 풀어봤을 테니까요. 120x-15x제곱을 적분을 풀고 나오게 되면 60x제곱 마이너스 5x 3승인데 각각 8과 0을 대입분해서 연산을 해주게 되면 그 크기는 1280줄로 계산이 됩니다. 아주 정확한 값인 거죠. 조금 전에 구했던 사각형 4개로 구했던 2일의 크기와는 그 스케일이 약간 1200줄이므로 값은 다르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2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로 이해를 하고 정확한 2는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용수철과 2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수철과 2일에서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후크의 법칙입니다. 예전에 후크라는 학자가 있었고 이 학자가 여러 테스트를 한 이후에 용수철에 대한 일반적인 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면 이상적인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고 말보다는 수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물리에서는 필요하므로 수식으로 나타내면 F equal 마이너스 KX 라고 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F는 쓰여져 있기를 볼드체 굵은 글씨로 써 있으니 벡터 물리량을 나타내고 있고 K는 크기만 용수철 상수로서 크기만 나타내고 있고 X는 변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힘은 길이에 비례하는데 이 힘과 이 두 개를 곱한 것은 부호가 항상 반대라는 뜻이죠.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주어져 있는 조건은 F가 제로인 상태이고 X가 제로인 상태이니 외력이 가해지지 않고 변이도 기준인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미지처럼 힘을 좌측으로 가해서 물체를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면 기준으로부터 왼쪽으로 가는 것을 변이가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쪽을 플러스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면 X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해지고 있는 용수철의 힘은 우측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가해지고 있는 힘을 구하는 공식은 F는 KX인데 변이의 방향과는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F는 KX인데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어야만 그 수식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케이스인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변이를 플러스로 해주게 되면 이때 가해지는 용수철에서의 힘은 물체를 좌측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방향이므로 변이와 힘의 방향이 정확히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F는 KX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어야만 수식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힘들은 평형인 상태를 바라고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복원력의 드라마틱한 예는 이 밑에 있는 그림에서와 같이 사진에서와 같이 골프공을 아주 빠른 속도로 벽에 부딪히게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골프공은 정확히 원, 구의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벽에 부딪히는 순간 이렇게 형태가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력에 의해서 형태가 변하지만 외력이 릴리즈가 되면 즉 부딪히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동그란 원 모양을 구 모양을 이루게 되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복원력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외력에 의한 2일의 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계속 용수철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수철이 평형인 상태에서 사람이 힘을 주는 경우를 외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용수철이 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변이 X만큼 사람이 힘을 주어서 이동을 시키면 사람이 일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 이때 주는 힘의 크기는 얼마이어야 하느냐를 계산을 해보면 용수철의 계산 공식과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입니다. 즉 FEXT는
KX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EXT 하첨자는 external이라고 되어 있는 뜻이므로 외력이라는 뜻으로 보통 FEXT로 씁니다. KX는 X의 변이와 용수철 상수 K를 나타내고 있는데 요 두 개의 부호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힘을 오른쪽으로 주면 변이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사람이 주는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므로 두 개의 부호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용수철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사람이 주는 외력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늘어난 상태에서는 용수철 자체에서는 좌측으로 힘을 계속 가하게 되므로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형인 상태로부터 이만큼 x만큼의 길이를 늘어뜨리면서 힘을 주게 되면 이때 해준 1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x축 변이 y축이 힘인 것을 확인을 하고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 y equal ax라고 되어 있는 1차 함수 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fext가 y고 x가 x축의 값이고 k는 기울기입니다. 따라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외력이 용수철을 평형점으로부터 늘어나게 했을 때 해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1을 구해보면 1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1이 됩니다. 계산을 해줄 때는 적분식으로 구해준다고 했죠. 따라서 W는 0부터 A까지 늘릴 때 1의 양은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EXT 곱하기 DX로 나타내면 됩니다. FEXT는 조금 전에 KX라고 표현을 했으므로 적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KX를 넣고 적분을 해주게 되면 2분의 1 KX 제곱으로 벗고 나온 이후에 A와 0을 넣어서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KA 제곱이라고 1이 계산이 됩니다. 즉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 1차 함수에서 x만큼 늘어나게 했을 때 힘은 0부터 이만큼까지 변하는 것이고 이때 해준 1은 여기에 면적에 하게 됩니다. 이 면적은 삼각형의 공식으로 구해도 되고 또는 적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어느 것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수식은 적분 공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외력과 변이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1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문제 6.7번입니다.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154페이지 정도에 있을 것입니다. 2000kg의 자동차가 4개의 용수철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각 용수철을 8cm를 누른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각각의 용수철 상수가 얼마인지를 구해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용수철 상수를 구하는 공식은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외력 또는 용수철에서 구하는 후크의 법칙에서 나와 있는 공식을 보면 F는 KX 또는 F는 마이너스 KX가 기본이므로 용수철 상수 값을 구해주는 기본적인 이론이 됩니다.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는 질량이 아주 크고요. 2000kg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SUV 자동차, 산타페 또는 소렌토와 같은 자동차의 질량이 대략 2000kg 정도가 되고 바퀴가 4개니까 거기에 우리가 보통 현가장치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용수철이 각각 4개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질량은 4개에 각각 나누어 분산되므로 하나의 용수철에는 대략 500kg 정도의 질량이 인가된다고 해주면 수식을 통해서 용수철 상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적용할 수식이 뭔지를 결정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중력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용수철의 힘이 아닌 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FEXT는 KX를 선택을 해줍니다. K를 구하는 문제이므로 K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를 해주면 K는 X분의 FEXT로 구해주면 됩니다. X는 8cm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고 변이이므로 FEXT는 외력인데 여기에서는 중력이 이 용수철을 누르고 있게 되므로 중력을 구하는 공식 mg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완성을 했으므로 나머지는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항상 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X는 8cm라고 쓰지 않고 0.08m를 씁니다. 질량은 2000kg이 아니라 4개로 분배되므로 500kg을 사용을 합니다. 지구의 중력가속도는 항상 9.8m/s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때 계산기는 500 곱하기 9.8 나누기 0.08을 해서 숫자의 크기를 구합니다. 61,250이라고 나오고요. 단위는 남아있는 단위 중에 단위환산해서 없애거나 남아있는 단위를 나타내거나 그러면 됩니다. kg 곱하기 m/s 제곱 나누기 m인데 결국 위에 있는 것은 kg 곱하기 m/s 제곱이므로 뉴턴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나타낼 수가 있고 밑에는 미터라는 단위가 살아있으므로 뉴턴 퍼 미터로서 용수점 상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계속 강조하겠지만 문제풀이를 할 때는 문제를 정확히 읽고 어떤 수식을 쓸 것인지 결정을 하고 원하는 값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를 한 이후에 그 값들을 대입을 해서 구한다. 값들을 구할 때는 항상 단위를 MKS 단위로 맞춰서 구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이 제곱에 역비례하는 경우의 1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이 쉽지 않은데요. 변이의 제곱에 역비례한다는 표현은 일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물리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차근차근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큰 범주로 보게 되면 변이의 제곱에 역비례하는 경우의 1도 변이 x에 의해서 f가 계속 변하는, 즉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2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만류인력과 전자기력이 바로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힘이고 이러한 힘에 의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변이의 제곱에 역비례하는 경우에 1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류인력은 인력만 있지만 전자기력은 청력까지 있는데요. 모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수식을 나타내 보면 F는 X제곱분의 K라고 주어져 있는 경우에 힘을 변이의 제곱에 역비례하는 힘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변이는 X고 X의 제곱이니까 변이의 제곱인데 여기 나타나 있는 힘이 X제곱분의 K에 비례하므로 즉 변이의 제곱에 반비례, 역비례한다고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이러하다고 하면 이 힘에 의해서 2를 구하게 되면 1 또한 마찬가지로 변이의 제곱에 역비례하는 경우에 1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수식이 FG라고 나타나져 있는 만류인력에 대한 수식 또는 전기력으로 나타나 있는 이러한 수식들이 밑에 항들이 모두 변이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고 힘이 좌항에 나타나져 있으므로 변이의 제곱에 역비례하는 경우의 힘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만류인력이건 전자기력이건 입자를 X1에서 X2까지 옮길 수가 있게 되는데 힘에 의해서 변이가 유발되므로 이때는 무조건 일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 생긴 일이 얼마인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쓰이는 비례상수 K값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통하여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어져 있는 수식을 이용을 해서 2를 구한다고 해주면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적분을 통해서 2를 구해주면 됩니다. 즉 x1부터 x2까지 이동할 때 2를 구해주게 되면 wx1에서 x2까지는 인테그럴 x1부터 x2 그리고 힘 x제곱분의 k를 쓰고 dx를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분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는 k값은 앞으로 뽑아내고 x의 마이너스 2승이므로 적분을 하고 풀고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 이후에 x2와 x1을 한 번씩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 1은 이렇게 정리가 되죠. x1분의 k 마이너스 x2분의 k라고 결정이 됩니다. 이 과정은 수학 시간이 아니므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을 손으로 한번 직접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힘이 아무리 복잡하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E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은 역제곱 힘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만류인력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에 있는 위치로부터 질량 100kg의 물체가 지구의 중력을 받아 지구 표면까지 이동을 했다고 하면 지구가 한 일은 얼마인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한 일, 질량 100kg,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지만 부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달의 위치로부터 지표까지 떨어지니까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는 38만 4천, 여기는 3.8 곱하기 10의 8승 미터로 주어져 있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라는 것들은 테이블 또는 책 교재를 통해서 확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힘의 공식은 조금 전에 중력은 역제곱 힘이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F는 X제곱분의 K인데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K값이 인력인 경우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 1의 공식을 구해주게 되면 1은 위에 있는 F를 적분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X1부터 X2는 X1분의 K 마이너스 X2분의 K라고 주어져 있으므로 K값을 앞으로 뽑아내고 X1분의 1 마이너스 X2분의 1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앞에 있는 수식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힘의 상수는 K이고 음의 부호는 인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fx제곱 이퀄 마이너스 mg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x1과 x2는 처음 위치가 38만 4천 km, 두 번째 위치는 지구 표면까지니까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6,400km이지만 K값이 얼마인지 모르면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으니 주어져 있는 이 공식에서 K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수식을 정리했습니다. K는 즉 마이너스 F 곱하기 X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중력에 의한 공식이므로 지표상에서의 F는 mg로 나타낼 수 있으니 마이너스 mg X제곱으로 구해줍니다. 질량 100kg 기준으로 질량이 100kg, 중력가속도 9.8m/s제곱, 변이는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표에 있을 때의 K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구의 반지름 6,400km를 미터로 환산해서 제곱을 넣고 계산을 해주면 K값이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16승 뉴턴 곱하기 제곱미터로 주어집니다. K를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를 우리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해보겠습니다. 지구 중력에 의한 1은 W는 K의 x1분의 1 마이너스 x2분의 1을 쓴다고 했고 K값은 조금 전에 구했던 마이너스 4 곱하기 10의 16승 뉴턴 제곱미터 곱하기 처음 위치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두 번째 위치 지구 중심으로부터 지표까지 떨어짐으로 6,400km를 집어넣고 MKS로 마친 이후에 계산기로 연산을 합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계산기는 딱 한 번만 눌러서 계산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것을 계산을 할 때는 한 번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괄호 안에 있는 이 값을 계산을 해서 여백에 써놓고 향후에 다시 이 값을 곱해주게 되면 오차가 계속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번의 계산을 연습을 계속 해주도록 합니다. 한 번에 계산을 해보면 그 크기는 6.1 곱하기 10의 9승, 단위는 줄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단위를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위에 있는 수식에서 뉴턴 메타 제곱 곱하기 괄호 안에 미터 마이너스 미터니까 전체 미터에 마이너스 1승이 들어가는 것을 단위 연산해서 나타내도 되지만 결국 모든 단위를 MKS로 맞추면 W는 1이고 1에 대한 MKS 단위는 줄이므로 줄이다라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즉 2를 구했는데 6.1 곱하기 10의 구승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 인력이고 플러스인 경우 청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잘못 구해서 K값을 플러스 부호로 구하게 되면 이 값은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W가 플러스입니다. 지구가 물체를 달로부터 잡아다녀서 생성되는 일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플러스입니다. 물체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앞에서의 예제와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K값을 혹시 잘못 구했다고 하더라도, 즉 부호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W를 구했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잘못됐다 라고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문제를 풀고 나서는 반드시 그 값이 의미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문제 6.10번 문제입니다. 어떤 주어져 있는 입자가 XY 플레인 상에서 중심력에 힘을 받는다 라고 합니다. 중심력은 중심 쪽으로 가해지고 있는 힘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F는 마이너스 KR이라고 주어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R은 거리에 대한 것을 나타내 있는 문자입니다. 즉 용수철에서 나타내 있는 수식과 거의 동일한 경우이죠. 가속도 없이 0,0 좌표에서 2,2까지 가는 동안에 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심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안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힘인데 0,0에서 2,2까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것은 즉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외력이 얼마인지를 구해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외력에 의한 일을 구할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구할 때 가장 기본은 힘이 얼마인지, 변이가 얼마인지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0,0에서 2,2까지 갈 때 가해주고 있는 힘은 수식으로 F는 마이너스 KR이라고 나타나 있고 변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가정에서 최단거리 경로의 1이라고 해주면 0,0에서 2,2까지 가는 경우에 최단거리라고 해주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케이스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바로 산출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거리는 2 루트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마련이 된 것 같으니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력은 Fext는 중심력과 부호가 반대이므로 KR로 주어집니다. 1은 힘이 변하는 케이스이므로 적분을 통해서 구합니다. 즉 A부터 B까지 FDR로 구해줍니다. A부터 B까지 KRD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F 이퀄 KR이기 때문이죠. 그럼 주어져 있는 문제에 대입을 해보면 결국 이동은 원점으로부터 2,2까지 갈 때 그 거리가 2 루트 2이므로 0부터 2 루트 2까지 이동을 하고 수식은 KR이고 R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적분을 해주면 K값은 R과 관계없음을 앞으로 나오고 2분의 1 R 제곱으로 나온 값이 2 루트 2 한 번, 제로를 한 번 적용을 해서 R에 적용을 해서 그 값을 구해보면 W는 4K라고 계산이 됩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0,0에서 2,2까지 가는 길은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아까처럼 최단거리로 이동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빙글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X축으로 갔다가 Y축으로 이동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수십 수백만 가지가 되므로 모두 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구했던 최단거리의 일 하나와 X축과 Y축으로 각각 이동하는 경우의 일을 두 가지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축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일을 하나 구하고
Y축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2를 하나를 더 구해서 아까 최단 거리로 구했던 1의 크기 4K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X축의 경로로 이동을 해주게 되면 좌표로 따지게 되면 0,0부터 2,0까지 가는 경우에 1입니다. 수식은 정확하게 외력에 의한 힘이므로 적분을 통해서 2를 구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 다만 R 대신에 X축이므로 X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수식은 동일합니다. X축으로 두 칸 갔으니까 0,2까지 이동을 하고 KX, DX를 해주게 되면 K의 2분의 X제곱 그리고 2와 0을 각각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그 값은 2K입니다. Y축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축은 2,0부터 2,2까지 이동을 하는 경우에 1입니다. 따라서 Y축으로도 두 칸 이동했습니다. WY라고 쓸 수도 있고요. 외력에 대한 공식을 다시 한번 나타내 보면 FEXT는 아까 초기에 주어져 있기를 KR로 주어져 있는데 K 값은 그대로이지만 R을 한번 표현을 해주면 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이 어느 지점까지 떨어져 있는 전체 거리 변이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 정도 위치까지 이동을 해서 2,y까지 이동을 해주게 되면 이때의 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아래쪽의 제곱 2의 제곱, 이쪽의 제곱 y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fy라고 되어 있는 것은 y축으로 가해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주어져 있는 f에다가 sin 세타를 구해서 fy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어져 있는 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해지고 있다고 하시면 이것은 fx 플러스 fy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fy 값은 앞에서 벡터 연산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어져 있는 f에다가 sin 세타를 취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fy는 f의 sin 세타이므로 f sin 세타에서 f는 k 곱하기 루트 안에 4 플러스 y 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sin 세타는 여기에서 sin 세타를 구해보면 빗변의 길이분의 높이이므로 빗변의 길이는 4 플러스 y 제곱의 루트이고 높이는 y로 주어져 있습니다. 생략되는 값이 있으므로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fy는 ky인 것이죠. 결국은 똑같습니다. fx는 kx, fr은 kr과 똑같이 수식이 나온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준 셈입니다. 동일하게 wy를 구해줍니다. y축으로 이동할 때의 1은 a부터 b까지 fy dy이고 fy 대신에 ky를 써서 구해줄 수 있고, a 값과 b 값은 결국 y축으로 두 칸 이동을 했으므로 0부터 2까지로 표현을 해주면 0부터 2까지 ky dy가 되고 똑같은 공식 계산에 의해서 결국 2k로 계산이 됩니다. 즉 x축으로 갈 때 2k, y축으로 갈 때 2k 만큼의 1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전체 합은 4k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 케이스의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최단 거리를 이동할 때 X축으로 이동했던 Y축으로 이동을 해서 2,2까지 갈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보았는데 최단 거리 경우의 일도 4K, X축에서 Y축으로 X축 이동, Y축 이동을 통해서 간 경우의 일도 4K입니다. 크기가 똑같죠. 경로는 다른데 크기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 일의 양은 경로와 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때 가해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한 일이 입자의 운동 경로와는 무관하게 작용하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의 종류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찰력, 만류인력, 전기력, 하나하나 나타내려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카테고리로 나타내 보면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존력이고 그 중에 하나가 비보존력입니다. 보존력은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경로와 무관하게 가해지고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경우는 일은 위치 에너지의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처음 위치로부터 최종 위치까지 이동을 해주는데 이동할 수 있는 경로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단거리로 이동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산 넘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계곡으로 내려갔다 이동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의 경우 사람이 느끼는 힘들다 또는 일이 얼마냐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중력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결국 사람은 처음 위치 높이 h1부터 나중 위치 높이 h2만큼의 차이 이만큼만 이동을 한 것이죠. 최단거리로 가던 산으로 가던 계곡으로 가던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결국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때 중력은 보존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력의 관점에서 보면 경로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에서는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 값의 차로 표현이 가능하다 또는 폐경로의 일이면 폐경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루프를 완성한다는 얘기니까 출발했다가 도착한 지점에서 다시 어떠한 경로로든 다시 출발 지점으로 온다고 해주면 폐경로가 완성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 일은 동일한 높이까지 오게 되므로 중력 관점에서 제로가 되고 이런 경우에 이 힘을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W는 마이너스 델타 U인데 MGH 이니셜 마이너스 MGH 파이널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중력은 처음과 나중의 위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비보존력이 있습니다. 비보존력은 A부터 B까지 이동을 할 때 책을 이렇게 최단거리로 가느냐 아니면 빙 둘러서 가느냐에 따라서 힘이 다르고 일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찰력은 작용하고 있는 내가 가해주고 있는 외력을 반대쪽으로 작용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외력이 필요한 것인데요. 당연히 짧은 경우가 바깥으로 돈 경우보다 일을 적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즉 이동 경로와 관계가 아주 깊은 힘이죠. 그래서 마찰력은 이동 경로에 의존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위치 에너지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힘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보존력과 비보존력을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존력과 비보존력에 대한 예를 하나만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유사과학자들이 많았었는데요. 로버트 플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1618년에 발명한 이 기구를 잠시 보겠습니다. 약간 복잡한데요. 일종의 수차와 물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 연구기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이 위쪽에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에서는 홀을 통해서 물이 배출이 되고 물이 배출이 되면 당연히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축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홈이 나 있는 가운데 나사산을 만들어 놓게 되면 홈이 회전을 하고 나사산이 회전을 해서 결국 여기 있는 대롱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다른 자료 같은 데서 많이 봤겠지만 회전운동을 통해서 물을 위쪽으로 다시 올려보낼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염전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물이 대롱을 통해서 다시 위쪽으로 공급이 되고 일로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물이 밑으로 떨어졌다가 기구를 통해서 다시 위쪽으로 올려져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기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연구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일을 해주는 주체가 바로 중력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죠. 중력에 의해서 일을 했는데 중력은 아까 보존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력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물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위에서 결국 이 위에까지 원래 있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면 폐루프가 형성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폐루프인 경우에 제로라고 했으므로 이 시스템 내에서 이 일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이 기관 자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구와 기구 사이에는 반드시 마찰력이 있고 마찰력을 손실하기 위한 일을 외부에서 해주어야 되므로 당연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존력과 비보존력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기관 자체에 허구가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장 1과 에너지에 대한 파트 1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